여보,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박서연은 침실문 앞에 서 있었.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거실에서 김민주는 누나 김미나의 잠자리를 봐주기 위해 이불을 펴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학교에서 아프리카로 3년간 해외 봉사활동을 가라고 통보가 왔어. 내일 출발이야. 김민준의 손에서 이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임신 7개월 차인 누나 김미나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김민준이 벌떡 일어섰. 박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마침 형님도 오셨으니 당신 돌봐줄 수 있겠네. 나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이 여자는 진심이었다. 박서연과 김민주는 결혼 5년차 부부다. 남들이 보기에는 표준적인 행복한 가정이었다. 서연은 강남의 명문자사고 영어 교사였고 민주는 대기업에 다녔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결혼 3년 차에는 대출을 받아 서울의 36평짜리 방 3개 아파트를 마련했다. 인테리어는 심플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주말마다 서연은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로 한상 가득 차렸고 두 사람은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곤 했다. 삶은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야 했다. 3개월 전 그 가족 모임이 있기 전까지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다. 온 가족이 한정식 식당의 룸에 모여 식사를 했다. 미나는 7살 딸 하윤이를 데리고 왔는데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그녀의 남편 이진우는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거의 집에 오지 못했다. 둘째는 정말 힘드네. 미나는 갈비찜을 먹으며 투덜거렸다. 엄마는 몸도 안 좋으셔서 기댈 수도 없고 그이도 바빠서 올 수도 없고. 민준이 누나의 그릇에 갈비 한 점을 더 얹어주었다. 그럼 어떡하려고? 어떡하긴. 그냥 버텨야지. 미나가 한숨을 쉬었다. 찬우조리원은 너무 비싸.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가니 집에 있자니 돌봐줄 사람도 없고. 서연은 말없이 밥만 먹었다. 그녀는 신우이의 버릇을 알고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슬쩍 떠보곤 했다. 역시나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지내. 우리 집 크잖아. 방도 3개나 되고. 서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정말 그래도 돼?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당연하지. 민주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치, 여보? 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저도 평소에 일이 바빠서요. 불편할 게 뭐 있어.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몇 달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하지만 됐어. 그렇게 정한 거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끊고 누나에게 말했다. 형님, 걱정 말고 때 되면 바로 와요. 그날 저녁 서연은 거의 먹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왜 저랑 먼저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할 게 뭐 있어? 누나가 임신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상의까지 해야 해? 민주는 운전을 하며 말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나한테는 하나뿐인 누나라고. 그럼 저는요?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제 기분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몇 달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좀 참아주면 안 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민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문득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다.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일까? 결혼 5년 동안 매년 설날에는 반드시 시댁에 가야 했다. 민준의 이유는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둘밖에 없으니 함께 있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대전에 사셨기에 매년 설 연휴 둘째 날에나 겨우 얼굴을 뵐 수 있었다. 작년에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시어머니가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타일을 고르고 가구를 주문하는 것까지 전부 시어머니의 취향대로였다. 서연이 낸 의견은 민준의 엄마가 이런 건 더 잘하셔라는 한마디에 묵살되었다. 미나는 잊을만 하면 돈을 빌리러 왔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매번 민주는 두말 않고 계좌이체를 해주었다. 서연이 그에게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다. 형님 댁도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버님 수입도 적지 않고요. 하지만 민주는 누나가 입을 열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줘? 라고 말했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 서연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결혼이라고 포용과 양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민주는 임신한 누나를 몇 달간 집에 데려와 살게 하려고 한다. 그 결정은 심지어 그녀의 의견을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서연은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 결혼에서 대체 무엇일까? 펀하이. 이후 3개월 동안 미나는 빈번하게 떠보기 시작했다. 먼저 서연에게 전화가 왔다. 재수 씨, 그 집 어느 방이 채광이 제일 좋아요? 아기 태어나면 햇볕 못 쬐을까봐 걱정돼서. 서연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손님 방이 남향이라 채광이 괜찮아요, 형님. 그럼 안방은요? 안방이 더 좋지 않아요?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안방은 저희가 쓰는 방인데요. 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미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미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재수 씨, 저 산후도우미 이모님 부를 건데 그분도 재수 씨네 집에서 지내야 해요. 방이 있을까요?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집에서 지내셔야 한다고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당연하죠. 집에서 안 지내시면 어떻게 저를 돌봐주시겠어요? 미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저 그때 하윤이도 데리고 갈 건데 집이 충분히 넓겠죠?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형님, 저희 집은 방이 3개뿐이에요. 형님이 한 방 쓰시고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한 방 쓰시고 하윤이도 방이 필요할 텐데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자요? 안방 있잖아요. 안방은 저와 민준 씨 방이에요. 그럼 됐네요.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자고 나머지 방은 우리한테 주면 되잖아요. 미나는 가볍게 말했다. 어차피 두 사람에도 없는데. 서연은 말이 없었다. 왜요? 문제 있어요? 미나가 캐물었. 아니요. 민준 씨랑 상의해 볼게요. 서연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고 서연은 상황을 설명했다. 산후도우미까지 집에서 지낸다고? 민준도 조금 놀란 눈치였다. 산후도우미뿐만 아니라 하윤이도요. 형님 말은 3사람의 아기까지 전부 우리 집에 살겠다는 뜻이에요. 서연은 그를 쳐다봤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몇 달만 있으면 되는데. 몇 달이요? 서연은 웃었다. 산후조리는 1달이지만 산후도우미는 3달을 지내야 한대요. 하윤이는요? 7살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민주는 짜증이 났다. 누나가 이미 온다고 다 말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처음 허락할 때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한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누나 도울 생각만 했지. 제 기분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민주는 휴대폰을 던졌다. 몇 달 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누나 힘들어.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형님을 이해해주면 누가 날 이해해주는데요? 서연이 그를 쏘아보았다. 여기는 우리 집이지 형님의 산후조리원이 아니에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 민준이 일어섰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몰라? 나한테는 하나뿐인 누나라고. 그럼 저는요? 서연도 일어섰다. 저는 당신한테 뭐예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눈앞의 아내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냥 나 한 번만 봐서 참아주면 안 될까? 서연은 거실에 서서 마음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손님방에서 잤다. 낯선 침대에 누워 그녀는 5년 전 결혼식을 떠올렸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말했다. 평생 이 사람에게 잘하겠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소위 평생 잘해준다는 말의 전제는 민준의 가족과 어떤 충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충돌이 생기면 그녀는 영원히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2주 후 토요일 서연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에 굳었다. 거실에 미나와 하윤이가 앉아 있었다. 재수 씨, 오셨어요? 미나가 웃으며 인사했다. 집 좀 보러 왔어요. 겸사겸사 사이즈도 좀 재고요. 서연은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형님, 무슨 사이즈를 재세요? 서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아기 침대요. 그리고 아기용품들 놓을 자리도 봐야죠. 미나는 줄자를 들고 말했다. 이 손님방 정말 좋네요. 남양이라 통풍도 잘 되고 산후조리하기에 딱이겠어요. 그녀는 다른 방으로 걸어갔다. 이 방은 좀 작지만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지내기엔 충분하겠네. 그리고는 세 번째 방을 보았다. 이 방은 하윤이 주면 딱이겠다. 하윤아, 이 방 마음에 드니? 7살 하윤이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외쳤다. 응. 우리 집보다 훨씬 커서 좋아. 서연은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미나는 계획을 마치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배치하면 딱이겠네. 재수씨, 그때 산후도우미 비용은 우리 반반씩 내는 거 어때요? 왜 저희가 산후도우미 비용을 내야 하죠? 서연이 물었다. 재수씨네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 이모님이 저 돌봐주는 거니까 비용을 같이 내는 게 합리적이죠. 미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한 달에 250만 원인데 우리 한 집에 125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니잖아요? 서연은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이 허락했어요? 민준은 입을 우물쭈물했다. 누나가 혼자 힘드니까. 탁.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형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다시 상의해야겠어요. 그녀는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나의 얼굴색이 변했다. 뭐라고요? 내 동생이 다 허락했는데? 민준 씨가 허락한 것이 제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연은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는 우리 두 사람의 집이에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서운하네요. 미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남 아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몰라요? 알아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형님에게는 형님의 가정이 있고 저에게도 제 가정이 있어요. 지켜야 할 선은 있어야죠. 미나는 서연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 몰랐다. 박서연, 민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 지금 말 너무 심하게 하잖아. 서연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 누나 앞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며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웃었다. 그 웃음은 쓰라리고 냉소적이었다. 민준 씨,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당신 마음속에 저와 당신 누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민준은 멍해졌다.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랑 누나 중에 선택하라고 할 수가 있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 네, 당신 눈에는 다른 문제겠죠.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당신은 한 번도 저를 당신 가족과 동등한 위치에 놓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침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너희 집 대체 왜 이러니? 서연은 침실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영원한 외부인이었다. 분바. 그날 밤 서연은 밤늦게까지 침실에 머물렀다. 민준이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열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녀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민준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서연은 학교로 갔다. 영어교과 연구팀의 핵심 교사로서 그녀는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켠 그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결혼 5년 동안 그녀는 계속 타협해왔다. 첫 해 설날을 누구 집에서 보낼 것인가부터 인테리어 스타일을 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 미나가 와서 살겠다는 것까지 모든 갈등의 끝은 항상 그녀의 양보였다. 서연은 한때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의 가족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사랑은 무한한 양보가 아니며 자아를 잃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녀는 심리학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상대방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정작 자신의 요구는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된다. 서연은 학교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를 열었다. 화면에는 코이카 KOICA 해외 봉사단 교사 파견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것은 교육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교사를 아프리카 국가에 파견하여 교육봉사를 하는 것이었다. 기간은 3년, 대우는 좋았고 귀국 후에는 승진 가산점도 받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청자는 신체가 건강하고 만 45세 이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혼 또는 가족의 지지를 받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3년. 만약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다면 3년간 떠날 수 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민준이 정신을 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그녀가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신청서 양식을 클릭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이것은 도피일까? 아니, 그녀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이 결혼에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학력, 경력, 교육 성과, 수상 경력.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맡은 바는 해마다 학년 1등이었고 그녀가 쓴 교환은 시교육청상을 받았다. 그녀가 가르친 학생들은 서울대와 연세대에 합격했다. 그녀는 훌륭한 교사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주 내내 그녀는 면접을 준비했다. 학교 국제교류처의 이 부장님이 그녀와 면담을 했다. 박 선생님, 정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겁니까? 이 부장님은 조금 놀란 눈치였다. 이거 3년이나 되는 건데 집에서는 지지해주나요? 네, 지지해줘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남편이 제 커리어를 아주 응원해주거든요. 그럼 부모님은요? 부모님도 지지해주세요. 이 부장님은 그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다. 인생의 선배로서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 잘해서 다음 주에 면접 잘 보세요. 서연은 순조롭게 면접에 통과했다. 그녀의 영어 회화는 유창했고 교육 경험은 풍부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강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면접관이 그녀에게 물었다. 3년은 긴 시간인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서연은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이 기회가 필요합니다. 왜죠? 익숙한 환경을 떠났을 때 제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서연은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재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 통장, 주택 청약 통장, 각종 예금들을 모두 정리했다. 결혼 5년 동안 그녀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이 돈은 모두 그녀 명의로 되어 있었다. 집은 결혼 후에 산 것이고 대출은 두 사람이 함께 갖고 있었으니 공동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보았다. 만약 이혼한다면 절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다. 변호사는 그녀의 대학 동기였고 아주 친한 사이였다. 너 이혼하려고? 친구는 놀랐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서연이 말했다. 그냥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친구는 그녀에게 재산 분할, 이혼 절차, 양육권 문제에 대해 분석해 주었다. 비록 서연과 민준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이 정보들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서연아, 결혼 생활에 문제 있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지금 뭘 할 건데? 나 아프리카로 3년 동안 떠날 거야. 친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었다. 그래, 다녀와. 가끔은 거리가 많은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하니까. 서연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준이랑 싸웠니? 엄마, 그냥 저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동안 계속 참고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무도 제 감정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바보 같은 아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한 사람이 좀 더 희생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엄마, 왜 항상 희생하는 쪽이 저여야 해요?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딸아,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아빠 엄마는 널 지지한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 3개월 동안 민주는 아내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 그는 여전히 미나와 입주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미나의 출산 예정일은 다음 달이었다. 그녀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고 언제든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심지어 손님방을 새로 꾸미기까지 했다. 새 침대 시트와 커튼을 사고 아기 침대도 하나 들여놓았다. 그는 전화로 미나에게 말했다. 형님, 걱정 마. 모든 준비 다 해놨어. 서연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도 설명하고 싶지도 민준이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녀는 여권, 비자, 건강검진 보고서를 모두 준비했다. 학교는 그녀에게 3년간의 장기 휴직을 허가했다.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해외에서는 추가 수당도 나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미나가 입주하는 그날 그녀도 떠날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쟁취한 살아남기 위한 공간이었다. 판본, 미나가 정식으로 이사 온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남편 이진우가 지방에서 달려와 아내와 딸을 차에 태워왔다. 트렁크에는 캐리어, 아기용품, 냄비와 그릇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일찌감치 퇴근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도 있었다. 그녀는 반차를 내고 돌아와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오후 5시 미나 가족이 도착했다. 민준아, 미나는 큰 배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하윤이는 깡충깡충 뛰며 뒤를 따랐다. 민주는 서둘러 누나를 부축했다. 조심해, 조심, 넘어지지 않게? 진우가 차에서 짐을 내리자 민준도 가서 도왔다. 두 남자는 몇 번이나 땀을 흘리며 짐을 옮겼다.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아래층의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캐리어는 이미 짐 싸기가 끝난 채 침실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갈아입을 옷 몇 벌, 필요한 서류, 책 몇 권, 나머지는 모두 여기에 남겨두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재수 씨, 집에 있었네요. 미나가 문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서연은 베란다에서 걸어 나왔다. 네. 아이고, 오늘 여러모로 신세 좀 지겠네요. 미나는 웃었지만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그이가 내일 다시 내려가 봐야 해서 오늘 짐을 다 옮겨놔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이는 이미 자기 방으로 정해진 곳으로 달려들어갔다. 엄마, 이 방 마음에 들어. 미나도 따라 들어갔다. 이 방 정말 괜찮네. 재수씨, 이 방 평소에 쓰지도 않죠? 하윤이 주면 딱이겠네. 서연은 말이 없었다. 민준과 진우가 짐을 거의 다 옮기자 미나는 물건을 놓을 위치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아기 침대는 여기 놓고 이 옷들은 옷장에 걸고 하윤이 장난감은 저기 수납장에 넣어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며 완전히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여겼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미나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민준아, 오늘 저녁 뭐 먹어? 나 돼지갈비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도 임신하니까 이런 게 당기네. 민주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무표정했다. 냉장고에 돼지갈비 없어요. 그럼 나가서 좀 사오면 되잖아. 미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오는 길에 채소랑 두부도 좀 사오고. 민준이 일어섰다.
알았어. 내가 사올게. 저도 같이 가죠. 진우도 따라 일어섰. 두 남자가 문을 나섰다. 거실에는 서연과 미나, 하윤이만 남았다. 하윤이는 소파 위에서 쿵쿵 뛰고 있었다. 하윤아, 뛰지 마렴. 서연이 말했다. 왜요? 아이가 얼굴을 들었다. 소파 위에서 뛰면 망가져. 하지만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뛰는데요. 하윤이는 계속 뛰었다. 미나는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애들은 다 그렇죠 뭐. 그냥 놀게 둬요. 재수씨,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채소를 씻으며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쨍그랑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달려나가 보니 티테이블 위에 있던 그녀가 가장 아끼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신 이천에서 만든 수공예 도자기 컵이었다. 하윤아, 미나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여자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바닥의 파편들을 바라보았다. 재수씨, 미안해요. 미나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애가 뭘 몰라서 그랬어요. 화내지 말아요. 나중에 제가 똑같은 걸로 사줄게요. 서연은 쪼그리고 앉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깨졌으면 깨진 거죠. 그녀는 파편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은 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했다. 미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입을 삐죽거렸다. 민준과 진우가 장을 봐서 돌아왔고 서연은 저녁을 차렸다. 돼지갈비찜, 김치찌개, 그리고 나물 반찬 2가지. 재수씨,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진우가 예의상 말했다.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미나는 갈비찜을 한 입맛 보더니 말했다. 응, 괜찮네. 근데 김치찌개는 좀 싱겁다. 다음엔 식초 좀 더 넣어줘요. 민주는 누나에게 반찬을 덜어주었다. 누나, 많이 먹어. 식사 내내 민주는 미나를 챙겼다. 물이 필요한지, 입맛에 맞는지, 먹기 편한지 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고 일어나 그릇을 치웠다. 재수씨, 고생했어요. 미나는 의자에 기댄 채 말했다. 임신하니까 정말 피곤하네. 밥만 먹어도 졸려. 서연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내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민준이 말했다. 내가 보기엔 내가 와서 사는 게 싫은가 본데. 미나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호텔 가서 지낼까봐? 누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준이 즉각 반박했다. 누나는 내 친누나인데 우리 집에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서연은 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저녁 8시, 그녀의 비행기는 내일 오전 10시였다. 그녀는 옷장에서 캐리어를 꺼내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여권, 비자, 항공권, 업무 서류, 갈아입을 옷, 상비약 모두 있었다. 그녀는 지퍼를 잠그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이 순간이 오기를. 9시 30분, 거실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미나는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하윤이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 진우는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일어섰다. 그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섰다. 거실의 소음이 순간 멈췄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푼남, 여보,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서연은 침실 문 앞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 캐리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당신, 어디가? 학교 코이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요. 3년짜리. 내일 출발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뭐? 민주는 멍해졌다. 미나도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해외 봉사? 언제부터 그런 걸? 3개월 전에 신청했어요. 서연은 민준을 보며 말했다. 지난주에 정식 통보 받았고요. 3개월 전? 민준이 다가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한테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저한테 형님 와서 살아도 되냐고 말했던 것처럼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수 씨?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와서 사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형님, 오해하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건 형님과 상관없어요. 아니, 전적으로 형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인데?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미쳤어? 아프리카가 얼마나 먼데? 3년이야. 3년이 어떤 시간인 줄 알아? 알아요. 서연은 침착했다.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뭘 깨달아? 민준이 그녀를 쏘아붙였다. 이 결혼이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요.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하윤이는 소파 뒤에 숨어 어른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나는 배를 만지며 얼굴색이 몇 번이나 변했다. 민주는 눈앞의 아내를 보며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박서연,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이든 좋게 할 수 없었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했냐고. 좋게 말해요? 서연이 그를 응시했다. 3개월 전에 제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당신 들었어요? 2개월 전에 제가 상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신 들었어요? 1개월 전에 제가 당신과 형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당신 대답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야 겨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네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아쉽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아, 민준이 쫓아갔다. 충동적으로 이러지 마.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를요? 서연이 돌아보았다. 계속 참으라고, 계속 양보하라고. 이 집에서 있으나 만화 한 사람으로 살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을 있으나 만화 한 사람으로 생각했어. 민주는 다급해졌다. 했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당신이 형님 와서 살아도 된다고 제 의견도 묻지 않고 허락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절 있으나 만화 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난 그냥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해.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민준 씨, 그거 알아요? 지난 5년간 저는 계속 당신을 이해했어요. 설날에 시댁에 가야 하는 당신을 이해했고, 누나를 도와야 하는 당신을 이해했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삶에 관여하는 걸 이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누가 절 이해해줬죠? 저도 부모님이 있고, 저도 설날에 친정에 가고 싶어요. 저도 제 집에서 주인이고 싶다고요. 서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저는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양보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틀렸어요. 양보는 더 많은 당연함을 가져올 뿐이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다. 박서연, 거기서. 민준이 달려가 그녀를 잡으려 했다. 서연은 민준을 피했다. 저 충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이건 제 인생에서 내린 가장 이성적인 결정이에요. 3년 뒤에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이 여전히 저를 외부인으로 여긴다면 우리 이혼해요. 만약 당신이 결혼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당신 마음속에 제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깨닫는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이 3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문을 나섰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마침 형님도 오셨으니 당신 돌봐줄 수 있겠네요.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 민주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다. 거실에서 미나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작은 엄마 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바로 공항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5년간 살았던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두 통, 세 통, 모두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부모님은 도시 반대편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셨다. 차로 1시간 넘게 걸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12시였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딸의 붉게 부은 눈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엄마. 서연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펑펑 울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지난 3개월간의 서러움을 모두 토해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휴대폰에는 37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전부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부모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가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 딸아, 정말 다 생각한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네, 다 생각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2, 3년 동안 열심히 일할게요. 제가 돌아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든 다 받아들일 거예요.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다녀오너라. 아빠는 널 지지한다. 서연은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탑승 대기실에 앉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켰다. 민준이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가 있었다. 분노에서 애원으로, 비난에서 사과로. 마지막 메시지는 새벽 4시에 온 것이었다. 서연아, 제발 가지 마.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서연은 화면을 응시하며 답장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맴돌렸다. 결국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서연은 일어서서 캐리어를 끌고 탑승구로 향했다. 3년 후 서연은 해외 봉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 되었다. 그녀는 공항 출구에 서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를 바라보았다.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많이 변했다. 피부는 검게 탔고 몸은 말랐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출구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녀는 카트를 밀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말랐다. 아주 많이. 예전에 살짝 나왔던 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서서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녀는 그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짐을 보았다. 캐리어에는 새로운 주소가 적힌 태그가 붙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펀사오, 스닷. 서연은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다. 그녀가 집을 나온 그날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갔지만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탑승구 앞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방향을 틀어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다. 부산행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녀는 직원에게 말했다. 부산은 이곳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였다. 그곳에는 한 국제학교가 있었고 3개월 전부터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 채용 담당자는 그녀의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해왔다. 박서연 선생님, 저희 학교는 선생님처럼 우수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면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시 서연은 망설였기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3년 동안은요. 상대방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이내 수락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사생활을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당일 오후 부산행 비행기 표를 샀다. 탑승 대기실에서 그녀는 학교의 이 부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조밀이 생겨서요. 이 부장님은 곧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다 결정했습니다. 그럼 박 선생님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겁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직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막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서연은 휴대폰 전원을 껐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자신을 질식시키는 환경을 떠나기로 한 선택. 자신에게 3년의 시간을 주어 스스로를 다시 알아가고 민준에게도 3년의 시간을 주어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려는 선택이었다. 비행기가 부산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오며 이 낯선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그녀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국제학교에 출근했다. 교장 선생님은 50대 여성으로 온화하면서도 전문적이었다. 박서연 선생님,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력서가 아주 훌륭하시더군요. 이곳에서 선생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연은 웃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는 그녀에게 기숙사를 배정해 주었다. 10평 남짓한 1인실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했다. 서연은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바깥의 캠퍼스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조용했다. 다툼도 서러움도 그녀를 질식하게 했던 그 관계들도 없었다. 첫 달, 서연은 온전히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두 반의 영어 수업을 맡았고 교과 연구팀 업무도 담당했다. 국제학교의 교육 철학은 공립학교와 달랐다. 학생들의 개성 발달을 더 중시했다. 서연은 금방 적응했고 그녀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3개월 후 그녀는 영어교과 연구팀 부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숙사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3개월 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그녀는 마침내 켰다. 37통의 부재중 전화. 그녀가 떠나던 날 밤의 기록이었다. 그 후로도 민주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번호를 바꿨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서연은 그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답장을 할까, 민준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줄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껐다. 지금 답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민준의 사과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변화였다. 그리고 변화에는 시간이, 고통이, 그 스스로 겪어야 할 경험이 필요했다. 서연은 낡은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새 번호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전화했구나. 지금 어디 있니? 잘 지내는 거야? 저 잘 지내요. 서연은 웃었다. 엄마, 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민준이가 계속 널 찾고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집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었어. 매번 술에 취해서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우리한테 빌었단다. 서연은 침묵했다. 우리는 말 안 했다. 아버지가 옆에서 말했다. 딸아, 네가 떠나기로 선택한 이상 내 삶을 잘 살아라.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이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서연은 목이 메었다. 저 잘 지낼게요. 준비가 되면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이 결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반드시 가야만 했던 길임을 알고 있었다. 펀바이. 서연이 떠난 후 첫 달, 민주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학교에 가보니 이미 사직했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님 댁에 찾아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내가 성인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유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떠난 것은 실종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는 무너졌다. 텅 빈 집에 앉아 그는 처음으로 상실의 맛을 느꼈다. 그가 늘 무시했던 그 여자, 항상 타협하고 양보하던 그 여자가 이제 정말로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는 사과할 기회조차 없었다. 미나는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민주는 병원에 함께 가서 입원 수속부터 물건 구매, 의사 면담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다. 산후도우미도 집에 들어왔다. 미나, 하윤이, 갓난아기까지 집에 갑자기 3명의 식구가 늘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산후도우미에게 장볼 돈을 주고 출근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은 난장판이었다. 하윤이의 장난감은 사방에 널려 있었고 아기 울음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다. 미나는 방에서 물 떠와라, 물건 가져와라 소리쳤다. 산후도우미는 부엌에서 미나가 지정한 비싼 식재료로 요리를 했고 민주는 매번 장보는 돈을 내야 했다. 민주나 이모님이 내일 토종닭으로 백숙해야 한다는데 퇴근할 때 잊지 말고 사와. 민주나 아기 기저귀 다 떨어져가. 마트 가서 2박스 사와. 민주나 하윤이가 맥도날드 먹고 싶대. 사다 줘. 민주는 팽이처럼 쉴 새 없이 돌았다. 그의 업무에도 영향이 갔다.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야근을 할 수 없었다. 부장이 그를 불러 면담했다. 김대리, 요즘 상태가 왜 이래? 연속으로 3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잖아. 민주는 사과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한 달 후 미나는 산후조리를 마쳤지만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민주나, 나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녀는 아이를 안고 말했다. 아기가 너무 어려서 나 혼자 돌보기 힘들어. 그이도 없고 민주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입가에서 맴돌았다. 누나, 얼마나 더 있을 건데? 그가 물었다. 한 2~3달만. 애기 좀 크면 갈게. 미나가 말했다. 2~3달은 반년이 되었다. 반년 동안 민주는 서연이 느꼈을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다. 미나의 집, 산후도우미의 집, 하윤이의 집, 아기의 집이었다. 오직 그의 집만은 아니었다. 매일 돌아오면 보이는 것은 난장판이었다. 쉬고 싶어도 아기가 울었고 TV를 좀 보려고 하면 하윤이가 리모컨을 차지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산후도우미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했다. 그는 마침내 서연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해했다. 이런 삶은 질식할 것 같았다. 반년 후 미나는 마침내 떠나기로 했다. 그날 민주는 그녀의 짐 싸는 것을 도왔다. 미나는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지시했다. 민준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 거야?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나가 여기 있는데 내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 미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도움 청해도 돼. 하지만 집에 와서 사는 건 이제 그만하자. 너, 미나의 얼굴색이 변했다. 내가 내 친누나인데. 알아. 민주는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누나도 이제 알아야 해.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걸. 미나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떠나며 한마디 던졌다. 자기 아내 하나 간수 못하는 주제에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문이 닫힌 후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집 전체가 마침내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그에게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가 요리하던 모습, 조용히 책을 읽던 모습, 가끔 그에게 웃어주던 모습.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다. 그는 미친 듯이 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갈 만한 모든 곳을 가고 그녀가 알 만한 모든 사람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서연은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반년 후 민주는 적극적인 찾기를 포기했. 그는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가족을 대하는 태도부터였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아, 내 누나가 네가 자기한테 아주 차갑게 군다더라. 무슨 일이니? 엄마, 별일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누나가 반년 동안 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누나 집에 와서 살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친누나잖니? 알아요. 민준의 어조는 단호했다. 하지만 엄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무한정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만약 제가 그때 서연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했다면 그녀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알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결혼 생활에도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걸요. 전화기 저편의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아들아, 우리를 원망하는 거니? 원망 안 해요. 민준이 말했다. 그냥 몇 가지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엄마랑 누나 모두 제 소중한 가족이지만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제 아내고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한 번도 그녀를 그 위치에 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늦었죠. 민준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녀는 떠났고 저는 사과할 기회조차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은 병원으로 갔다. 그는 심리 상담사와 약속을 잡았다. 의사는 40대 여성으로 온화하고 전문적이었다. 김민준 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하고 싶어서요. 민준이 말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민준은 지난 세월의 일들을 하나씩 의사에게 털어놓았다. 결혼 첫 해의 설날부터 집, 인테리어, 미나가 와서 살겠다고 한 일, 그리고 서연이 떠난 일까지. 의사는 다 듣고 나서 물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원가족에게 너무 의존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저는 항상 엄마와 누나의 요구가 당연히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도 요구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민주는 한참 침묵했다. 어릴 때부터 누나가 절 돌봐줬어요. 엄마는 항상 누나에게 잘해야 한다고 하셨죠. 작년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는데 익숙해졌어요. 결혼 후에도 서연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군요.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그녀에게 이해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녀의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깨달으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당신의 경계선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선이요? 네, 의사가 말했다. 당신과 아내는 하나의 가정이고 당신의 부모님과 누나는 또 다른 가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가정은 친밀할 수 있지만 경계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그는 경계선을 세우는 법, 거절하는 법, 가족을 사랑하는 동시에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미나가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 그는 말했다. 누나, 나 지금 여유가 없어. 진우 형한테 말해봐. 어머니가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했을 때 그는 말했다. 엄마,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매번 거절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임을 알았다. 1년 후 민주는 이직했다. 새 회사는 집에서 가깝고 야근이 적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는 집을 다시 인테리어했다. 손님방을 서재로 바꾸고 안방은 서연이 좋아하던 색으로 새로 꾸몄다.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비록 잘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연습했다. 그는 운동을 시작해서 10kg을 감량했고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그는 매일 밤 서연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그는 계속 썼다. 그날의 감정, 자신의 변화, 그리고 후회를 썼다. 서연아, 오늘 누나의 부탁을 거절했어.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어. 사실 있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무한정 퍼줄 수는 없다는 걸 알아. 서연아, 오늘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봤어. 맛은 없었지만 예전에 네가 만들어준 게 생각나더라. 정말 맛있었는데. 서연아, 오늘 상담 선생님이 내 경계선이 꽤 잘 세워지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 네가 내 변화를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서연아, 어디에 있니? 잘 지내? 보고 싶다. 2년이 지났다. 민주는 많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마마보이도 누나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동생도 아니었다. 그는 독립하는 법을, 거절하는 법을, 자신의 결혼에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서연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3년째 되던 해, 민주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서연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그 아이가 돌아온다네? 날짜와 항공편 정보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편지를 들고 손을 떨었다. 3년이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얻었다. 푼땀, 부산의 국제학교는 서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첫 해, 그녀는 온전히 일에만 몰두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저 그녀가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학생들에게 잘하는 훌륭한 교사라고만 알았다.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인이거나 이중 언어 가정 출신이어서 교육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서연의 유창한 영어 회화와 참신한 교수법은 금방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늘 그녀를 칭찬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아해요. 서연은 웃으며 화답했지만 기숙사로 돌아오면 혼자 창가에 앉아 멍하니 있곤 했다. 그녀는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도 않았다. 가끔은 민준을 떠올렸다. 그가 실수했을 때의 어리숙한 모습, 가끔 보여주던 다정함, 그리고 신혼 초에 달콤했던 시간들을, 하지만 대부분은 서러움과 실망을 떠올렸다. 2년차 서연은 교과 연구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신임 교사들을 지도하고 연구 활동을 조직하며 교내 영어 축제를 기획했다. 일은 점점 바빠졌지만 그녀는 충실함을 느꼈다. 그녀는 몇 명의 친구를 사귀었다. 그중 한 명은 학교의 음악교사인 리사였다. 35세의 미혼으로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이었다. 서연, 넌 왜 남자친구 안 만들어? 한 번은 모임에서 리사가 물었다.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마음속에 아직 누가 있구나. 서연은 침묵했다. 리사가 웃었다. 이해해. 하지만 서연, 이것만 기억해. 네 인생은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다리기 위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알아. 서연이 말했다. 나 지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 그럼 됐어. 리사는 커피잔을 들었다. 우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여성을 위하여. 서연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여전히 생각했다. 민주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년차 연말, 서연은 소포 하나를 받았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 소포 안에는 편지 한 뭉치가 들어있었다. 모두 민준이 쓴 것이었다. 아버지는 쪽지에 이렇게 썼다. 이 편지들은 민준이가 나를 통해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들이다.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에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구나. 딸아, 네가 직접 읽을지 말지 결정하렴. 서연은 그 편지 뭉치를 들고 손을 떨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한 통 한 통 열어보았다. 첫 번째 편지부터 마지막 편지까지 시간은 1년이 넘게 흘러 있었다. 민주는 편지 속에 그 1년여 동안의 변화를 기록했다. 그가 어떻게 미나를 거절했는지, 어떻게 어머니와 경계선을 세웠는지, 어떻게 심리 상담을 받았는지 썼다. 그는 매일 요리를 배운다고 썼다. 비록 맛은 없지만 서연이 돌아왔을 때 근사한 식사를 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집을 다시 인테리어했다고 썼다. 그녀가 좋아하던 색으로 골랐으니
언젠가 그녀가 돌아와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한다고 썼다. 그녀가 잘 지내는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마지막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말하고 싶어.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민준의 변화를 보았다. 이 편지들은 쇼처럼 보이지 않았다. 진실한 기록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3년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야 할까? 그날 밤 서연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빠, 민준 씨 편지 봤어요. 딸아,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했다. 변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돌아와서 직접 보렴. 아버지가 말했다. 3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결론을 내야지. 계속하든 완전히 끝내든 마주해야 한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딸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 엄마는 널 지지한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결심을 했다. 그녀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장 선생님은 놀랐다. 박 선생님, 떠나시려고요? 네, 서연이 말했다. 돌아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럼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난 3년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면 우리 학교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서연은 퇴직 수속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알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항공편 정보만 전달해달라고 했다. 저를 마중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서연이 말했다. 지난 3년간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비행기가 착륙한 날은 맑은 날이었다. 서연은 카트를 밀고 공항을 나오다가 인파 속의 민준을 보았다. 그는 말랐다. 아주 많이. 예전에 살짝 나왔던 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녀는 그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을 절망시켰던 그 남자를, 그의 눈에 담긴 참회와 기대를. 한참 후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민준 씨, 3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좋지 않았어. 민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아주 안 좋았어. 하지만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웠는데요? 경계선이 뭔지, 존중이 뭔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배웠어. 민준은 그녀를 보았다. 서연아, 미안해. 이 세 글자가 너무 가볍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민준 씨, 저도 3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독립하는 법을 배웠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고,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걸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네가 변했다는 거 보여. 더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서연이 그를 보았다. 우리 지금 무슨 관계죠? 민주는 멍해졌다. 모르겠어.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결정권이 너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민준 씨, 제가 돌아온 건 원래의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캐리어에 붙은 태그를 가리켰다. 보여요? 이 주소, 제가 이 도시에 새로 얻은 오피스텔 주소예요. 민주는 그 주소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서연이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당신과 함께 사는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다시 알아가요.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처음부터 막 알게 된 사람들처럼요. 무슨 뜻이야? 우리 데이트해요. 서연이 말했다.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만약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정식으로 끝내요. 민주는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서연은 몸을 돌려 카트를 밀고 출구로 향했다. 민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는 지금의 서연이 3년 전에 무한정 양보하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선이, 자신만의 공간이,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다. 그가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어야만 했다. 공항을 나서며 서연이 돌아보았다. 민준 씨, 차는요? 주차장에 있어. 민준이 말했다. 새 오피스텔까지 데려다 줄게.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졌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시작이 재회로 이어질지, 영원한 이별로 이어질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 것이다.